해봅시다. 첫 번째 세트부터. 질문들 자체 확실히 까다롭긴 했어요. 까다롭긴 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관계들, 그런 관계들 중심으로 잘 읽어 나갔으면 또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선지도 그렇고 사실 본문도 그렇고 특히 선지가 막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야. 선지가, 그치? 그러니까 선지가 되게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체감상 난이도가 확 올라갔을 건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4번부터 6번 질문입니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부터 짚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거랑 제가 포인트 잡았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야. 자, 우리 그럼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 자, 이 문제 4번은 좀 깔끔하게 풀어내려고 했으면 바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었어야 됐습니다. 이 포인트는 바로 기억 밑에 있는 거, 바로 기억 밑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다음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자, 전통적 이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논의라고 돼 있으면서 첫 번째 케인즈의 주장, 그다음 두 번째 1980년대라고 하면서 전통적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 그치? 여기 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문제 풀기 위한. 정확히 관련된 5번 문제랑 관련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 그 약화시킬 논의 중에서 아주 강력한 비판이 누가 있대? 행동 경제학이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얘는 따로 한 단락을 할애하고 있어. 그치? 자,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는 역시 이 부분. 바로 행동 경제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제시하겠대?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반면 남들이 성공할 때 자신만 뒤처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비합리적 특성을 가진 존재다. 비합리적 특성. 자, 이 부분은 바로 6번으로 좀 연결지어 볼게요. 자, 6번 바로 가봅시다. 자, 행동 경제학이 동의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뭐 하겠어? 그건 행동 경제학이 동의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 남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돈 많이 버네? 그래서 뭐 하자? 자기의 능동성, 주체성 없이 그냥 남들에게 따라서 사는 거. 비합리적이죠, 충분히. 자, 이건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주식 투자자들은 대놓고 얘기 나오지? 자, 4번. 제 생각에는 4번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5번으로 가봅시다. 자, 미래 주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투자자도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근거한 주식 매매를 하기 어렵다. 자, 뭐랑 관련이 있어? 요거지. 미래주기 불확실성. 그래서 어떻다? 우리 인간은 비합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이 문단은 이 전제 조건들을 되게 잘 파악했을 때 어떤 글이었던 거야.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2번과 4번 중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결국 비합리성에서 더 거리가 먼 선지를 몇 번? 2번 선지일 수밖에 없는 거지. 2번 선지일 수밖에. 그쵸? 아닌가? 자, 2번. 주식 투자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함으로,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때? 비합리적이야. 여러분들 무슨 선지든 간에 이런 말 쓰여 있으면 의심을 봐야 돼.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어떠한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야. 우리 여기서 행동 경제학이 말하는 인간의 비합리성, 주식에 적용된 인간의 비합리성의 특징이 뭐였어? 어떠한 정보도 근거를 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아니지. 그치? 어떤 미래의 불확실한 정보 혹은 남들이 막 사가지고 돈이 올랐다는 그런 정보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거 충분히 비합리적이야.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하는 비합리성이랑은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비합리성은 어떠한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이들은 진정한 가치가 괴리됐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진정한 가치와 일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반전되기 전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어. 어때? 한정된 정보 속에서. 그렇잖아. 어떠한 정보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 여기 다수에 맞선 대승에 편승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저도 2번이랑 4번을 되게 헷갈렸거든. 근데 4번을 정답 선제라고 체크한 근거는 뭐냐면 요것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서 발현되면 심지어 전문적인 투자자들까지도 심지어
그렇다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전문적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어떻다는 거야? 되게 크다는 거지, 그치? 그들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되게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물론 수능에서는 고작 요 단어 때문에 해당 선지가 맞다 틀리다라는 걸 추론시키진 않을 거야. 추론시키지 않을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거는 꼭 다 풀어온 다음에 선지 분석해보라고. 되게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 근거 찾는 걸. 그치? 이런 거 하다 보면 분명 수능 딱 접했을 때 되게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수능의 선지는. 뭐 당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수능 선지가 훨씬 더 명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좀 지저분한 문제들 많이 연습하면서 명쾌한 선지 왔을 때 좀 더 보다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한번 적용해보자. 자, 아까 제가 여기 전제조건이 아니죠. 자, 당시 경제학,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이 문단이 어떤 문단이야? 왜 기업이라고 판결했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이잖아. 그치? 그걸 잡았어야 했어.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야. 자, 이 문단은 결국 뒷줄에서 이거죠. 뒷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뒷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결국 이게 이 문단의 핵심 주장이잖아. 이 이론을 법적 판단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이론이 아까 방금 왔는데 위에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이었고 그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 따라서 판결에 적용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기업과 같은 결과,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핵심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를 했다면 당연히 여기 당시 경제학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4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당시 경제학은 사람들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전제하고 있어. 두 번째, 역시나 전제 조건이지. 해당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 그런 모든 정보들을 고려해가지고 주가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거잖아. 기업의 가치를. 그 다음 세 번째,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주가는 일치하더라. 자, 기업에 대한 판단 1번, 인수합병을 부인한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제의 관점에서 니네가 한 거, 피고가 한 건 어떤 거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잠깐만 껐다 킬게요. 쏘리.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인수합병을 부인한 공시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이거는 뭐 굳이 1, 2, 3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원고가 피고한테 고소를 한 거잖아.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요 독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 3번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주식시장이 유포되었던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다. 왜? 한 단어가 빠졌지. 바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가 상승에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주가는 기업 가치랑 동일하게 보고 모든 정보를 통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테니까 뭐 하겠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얼른 더 투자하자 이런 생각 했을 거라고. 그치? 자, 그 다음 4번 인수합병 진행이 공시되었다면 그쵸? 3번이랑 4번이랑 생각했을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치? 3번과 4번, 4번째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5번 인수합병을 부인한 공시를 보았던 주식 투자자들이 그동안 공시 자료를 근거로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대. 입증되어야 한대. 그렇다는 건 니네가 이 투자, 즉 주가에 니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주가가 그동안의 공시 이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그 반영한 내용에 따라서 니네가 파악을 했느냐.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더 간단하겠다. 다시 해줄게요. 자, 공시자료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몇 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그 당시 경제학에서 2번, 제가 넘버링한 2번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해당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잖아. 여기 주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인 거고. 그리고 요거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지. 그치? 공시 자료니까.
모든 정보. 모든 정보. 자, 그렇다면 원래 기존의 경제학, 당시 경제학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야? 당시 경제학에서는 이미 전제돼 있는 조건이잖아. 그럼 투자자들이 이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지. 이미 전제된 조건인데 그걸 왜 증명해? 그치, 뭔 말인지 알겠지? 이미 투자자는 충분히 어때?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공시 자료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예측했다라는 거야. 그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결국 이 본문은 진짜 전제 조건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고,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전통적 이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이거는 그냥 사실 넘버링 한 다음에 각각의 넘버링에 우리가 뭐 했으면 됐어? 대응시켜 나갔으면 됐었어. 그치? 자, 첫 번째 넘버링. 자, 여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주식 투자자들의 진정 관심은 뭐래? 얼마에 팔아 넘길 수 있는가가 바로 진정한 관심이었대. 그 다음 있어. 자, 쏘리. 그 다음 여기. 자, 정치적 이론이 성립하려면,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넘버링 할게요. 자, 요게 전제 조건 하에 위에 나와 있는 기존의 경제학이 성립된다는 거야. 자,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끊임없이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대. 그치? 두 번째, 자, 정보가 충분한 사람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 상대로 역시나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된대. 그게 또 뭐야? 우리 기존 경제학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5번에 바로 4번 선제랑 5번 선제 보자. 1, 2, 3번은 요거는 잠깐만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내 생각에 4번과 5번 선제 역할을 쓸 것 같거든. 자, 4번 선제. 주식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래 주가 등락 추세가 해서 같은 방향으로 예상하더라. 자, 지금 전통적 이론은 뭐라고요? 봐봐, 주식 투자자 A지.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주식 투자자 A야. 그렇지 않은 사람, 주식 투자자 B예요. 그쵸? 그리고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 이것도 뭐 A라고 할 수 있으려나? 일단 뭐 다르게 기호로 표시하자. 이것도 A고,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 이것도 B야. 그럼 얘네들이 다 누구야? 얘네들이 다 주식 투자자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 뭐라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거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매매 차익 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할 거라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 맞지? 이해돼요? 역시 A와 B도 어때?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예상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니은이 가능하려면, 즉 전통적 이론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전제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다른 얘기가 바로 선제 4번이죠. 그치? 주식 투자자는 어떻다? 대부분 같은 방향. 그럼 차익이 어디 있겠어? 같은 방향 하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누가 살 때 누가 팔아야지 이득이 발생하는 거잖아.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면 뭐 이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매매 차익이 없는 거예요. 다 매매하고 다 사들이고 있으면. 그래서 4번이 맞는 선지인 거야. 그러면 5번 선지.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주식 투자자에 비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그럼 5번 선지는 뭐에 대한 거야? 바로 원래 전통적 기존의 경제학을 지지하고 있는 선지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진짜 전제 파악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딱 3개가 나왔어. 그래서 정말 연습하기 되게 좋았던 거고요. 1번, 2번, 3번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설명을 하지 않고. 앞서서 제가 파악해놨던 요거 있지? 요게 왜 굳이 포인트를 썼는지 여기서 또 드러나? 1, 2, 3. 봐봐. 자, 5의 1은 2번 비판하고 있는 거야. 5의 1. 그 다음에 5의 2번 선지는 역시 2번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1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2, 2, 1 비판이야. 오케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시간 두고서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 이 글은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기존의 경제학과 그 경제학에 대한 비판,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독해 축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야, 이것도 정말 사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전율 체제가 무엇인지를 좀 빨리 파악할수록 독해에 엄청 유리했을 거예요. 전율 체제가 뭔지 빨리 파악하죠. 저도 이거 좀 되게 늦게 파악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서 파악했냐면 여러분 옆에 봐. 자, 일반적인 범죄 처벌은 대명률을 따르고 조선의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만들어서 경국대전 형전에 수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고 이게 바로 저는 전율관계구나. 보이지? 밑에 이러한 전율관계. 그래서 전율관계가 여기에 와서야 무슨 생각한 거야? 대명률과 우리 앞에 무슨 이 관계를 전율관계로 하는 거구나. 여기서 저는 이제 파악이 됐어. 좀 느리게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좀 빨리 파악이 됐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 거야. 사실 힌트는 여기서부터 이미 주어졌지. 그러니까 대명률과 또 한편으로 경국대전, 속대전 등 이미 여기에서 율과 전율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독해에서 실수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실수해야 돼. 보통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거나 짝지을 때 어떻게? 1대1 대응시키잖아 보통. 그치? 그러니까 대명률과 경국대전이라고 했으면 아마 저도 빠르게 이게 바로 전율 체제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갑자기 세 개가 쓰였으니까 어떤 걸 전율 체계라고 짝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알고 보니까 뭐였다? 그냥 이 대명률이나 그냥 이걸 통틀어가지고 전율 체제라고 하는 거였다. 요게 독해가 빨리 되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늦은 편이었고. 자, 최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독해 과제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러한 전율 체계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자, 본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구조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 그리하여. 어때? 그 독해 과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시가 되고 있지. 그리하여. 자, 명랑에서 만든 형사법이 무엇이? 대명률을 수용했다. 요거 이제 답변 하나 찾았으면 됐던 거고. 자, 두 번째 답변은 뭐야?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다양한 수용 양태를 보였대. 대명률을 수용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치? 그 내용이 해당 문단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쭉 읽으셨으면 됐을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있어. 둘째 경우 중 국전에 수록되는 경우도 있었대. 그러니까 대명률을 수용을 하는데 그 대명률에 있던 어떤 조항 중에서 일부는 국전에다가도 옮겨놨다라는 거잖아. 어때? 다른 수용 양상들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별표 쳐두던가 확실하게 독해 중요점으로 파악을 했어야 됐던 거지. 그 내용이 바로 뭔데요? 요거요. 멋있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경우. 그럴 때는 아예 사형이라잖아. 이게 바로 우리 9번의 니은, 9번의 니은에 그대로 적용이 된 거지. 물론 이 내용 가지고 푸는 건 아니긴 했어. 이 내용 가지고 푸는 건 아니긴 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보기에서 써놓고 있잖아. 그렇게 보셨으면 됐던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문법전. 그러면 다 읽고 나서야 글의 구조가 잡히네. 다 읽고 나서야. 여기까지는 바로 뭐에 대한 거였어? 대명률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자, 아까 우리 전율 체제라고 했으니까 대명률에 대한 내용 끝났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에 대한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안 보이던 구조가 내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분석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무법전. 자, 여기서도 문제와 해결 구조를 잡아가면서 독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의 문제는 바로 뭐였어? 수교라고 하는 임금이 되는 명령인 거지. 수교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대. 그렇다 보니까 뭐가 더더욱 필요했다? 온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성문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대? 경제육전이 만들어졌대. 그런데 경제육전 이후로 자, 여러분들 각각의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 그치? 그 특징들을 파악을 했어야 됐어. 자, 속육전은 새로운 수교래. 그러면 우리 8번에 8번 맞나? 잠깐만. 속육전
7번에 5번 선지 같은 거. 자, 경제육전에 수록된 수교는 소육전에 수록된 수교와 입법 시기가 겹칠 수가 없지. 얘는 새로운 수교니까. 새로운 수교니까. 그치? 어떤 식으로 선지 체크해서 되는지 나오죠? 자, 그런데 경제육전과의 충돌 문제. 자, 역시 문제 상황 나왔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항상 여러분들 눈여겨보자고요. 그 소육전을 뭐 한다? 지우더라. 경제육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육전을 고침으로써 그 모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대. 바로 8번의 5번 선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치? 어때? 그 문제와 해결 구조 그리고 각각 개념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확히 묻고 있죠, 선지에서. 자, 그런 다음에 또한 일시에 시행되는 수교를 따로 수록한, 그러니까 요 세트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애들의 문제 특징은 뭐냐면 확실히 불친절해. 일시 시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8번에 3번 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고려해서 법전 종류를 달리 한다. 그치? 왜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여태까지 경제육전, 소육전에 대한 개념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 적용 시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등록에 대해서는 갑자기 언제 적용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나머지 앞에 애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잖아. 나머지 앞에 애들과의 비교되는 특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일시에 시행되는 수요를 기록한 거고 얘네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법이 필요했다고? 문제 해결. 충돌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요. 나머지 것들은 뭔가 보편적으로. 그치? 항상 적용되는 수교, 여기서 일시에 적용되는 수교. 이러한 논리 구조가 일시 시행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어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됐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전히 어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제 잡아 나가야지. 계속해서 문제 잡아 나갔으면 우리 8번에 2번 바로 틀렸다고 판단됐을 거야. 국전들과의 충돌 문제로 전율체제 출현이 지연됐어? 아니지. 아까 우리 전율체제 뭐라고 파악했는데? 대명률이랑 그 다음에 무슨 전, 이거를 우리가 전율체제라고 파악했잖아. 이미 여기서부터, 즉 이미 경제육전이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야? 전율체제가 이미 시작이 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돌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쵸? 충돌 문제가 지연시킨 게 아닌 겁니다. 이미 또 얘기 나왔지? 봐봐. 자,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전이 필요했다. 그치? 지연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더 황급히 만들었어야 됐던 거지. 그래가지고 8번에 3번 체크하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것만 체크하자. 결국 이런 충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편찬했다?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자, 경국대전의 특징. 그 이전의 수교를 수정, 산삭, 대체. 그 전대 국전대라고 되구나. 그 전대 국전이 뭐야, 그러면? 경제육전, 그 다음에 속육전, 그 다음에 등록. 세 가지 다지. 세 가지 다. 자, 얘를 뭐 했대? 얘를 수정하고 산산해서 무엇으로 대체되었대? 경국대전으로 대체되었대.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파악돼. 몇 번 문제? 8번 문제 파악돼. 자, 8번 문제 아니라 7번. 2번. 등록에 수록된 수교는 경국대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됐겠죠. 됐겠지. 수정이랑 산삭이라며. 그러면 등록에 있던 애가 경국대전에 실려 있었으니까 대체되지 않았을까? 그치? 반면에 4번.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수교가 등록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 그 아는 거는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등록에는 있으나 경국대전은 없다는 얘기잖아. 아까 나왔지. 경국대전은 얘네들을 뭐 했던 거라고? 수정하고 산삭한 거라고. 역시나 불친절하지. 여러분들은 산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체크해야 됐어? 더하고 삭제하고 그런 거겠지 뭐. 더하고 삭제하고. 이거 보려고. 등록에는 있었으나 수정과 산삭 과정을 거쳐서 경국대전에는 충분히 없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7번의 옳은 서술은 4번 선지가 옳은 선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 구조예요, 구조.
경국대전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는가 철저하게 어때? 첫 번째 문단에서 묻고 있는 거에 따라서 선지 내고 있지. 그래서 비문학에서 선지 분석이 특히나 중요한 거야. 선지가 어때? 그 글의 독해 구조에 맞춰서 선지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보시면 되고,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지 여기. 자 그래서 법 어떻게 적용한대? 경국대전에 의하여 대명료를 쓰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대명료를 쓴대. 그 다음에 경국대전, 속대전에 해당하는 규정, 즉 대명률에도 있고 경국대전, 속대전에도 있으면 뭐를 선택한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있는 애를 선택한다. 요 얘기네, 요 얘기. 기억. 자, 살인사건에서 관찰서는 대명률과 그 다음 국전의 관련 규정 중 후자를 적용했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고,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나 그 수용 과정에서 관찰사한테 사용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 나오잖아. 그거 참고하셨으면 됐던 거고. 자, 니은 역시나 어때? 대명률과 경국대전 둘 다 있었대. 그럼 뭐 따라줘야 된다? 경국대전 따라줘야 된다. 디귿이 틀린 이유는 대명률과 속대전에 규정이 있으니까 속대전을 따라줘야 되는데 대명률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틀렸던 거고, 리을 같은 경우도 대명률에 관련 규정은 있으나 국전에는 없으니까 뭐 따라줘야 돼? 대명률을 써줘야지. 대명률을 쓰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더라. 됐네? 대명률은 있는데 국전이 없으면 대명률 써야지. 그렇게 글에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0번에서 12번은 요것만 체크해 줄게. 이거 여러분들 딱 좋은 문제야. 확실히 딱 우리 수능 대비하기 좋은 문제. 수능도 어때?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글에 나와 있는 사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보기 어때?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번이랑 12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기억 왜 아니야? 기억 왜 틀렸을까? 자, 우리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왼편 맨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요런 실수만 안 하면 돼. 요런 실수. 자, 봐봐. 자, 최대 단수성의 원리를 한 분기론자들. 지금 최대 단수성 원리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지? 그치, 두 번째 방법. 자, 그 분기론자들은 뭐만? 공유 파생 형질만을 개통수 작성에 적용한대. 공유 파생 형질만을. 즉 원래부터 갖고 있던 원시 형질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작성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자, A는 어때? 다 형질이 없대. 그럼 A가 갖고 있는 얘네들 다 뭔 거야? 이게 다 원시 형질인 거지. 원시 형질. 그래서 1, 4, 5가 원시 형질이기 때문에 A, B를 묶고 말고 할 수가 없다고. 적용할 수가 없는 형질이라고. 그치? 공유 파생 형질이 아니기 때문에 1, 4, 5는. 뭐 말인지 이해돼요? 뭐가 공유 파생 형질이야? 요거지 요거. 이렇게. BC. A에서 차이를 보이는 BC.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공유 파생 형질이다. 요거 파악하셨으면 됐고. 자, 그 다음 12번 가봅시다. 12번. 자, 분류학자야. 자, 수분류학자. 우리 요거 통계상 문제지. 요거. 있어. 요거 수리적 기법. 자, 수리적 기법도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수리적 기법은 결국 이거요.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차이를 보이는 거. 하나, 2개. 차이를 보이네. 그치? 그래서 A와 B 사이가 어디야? 나타날 확률이라고 돼 있나? 거리라고 돼 있구나.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이다? 결국 그 차이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잖아. 둘 사이 차이만큼. 그래서 5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방법은 바로 뭐였어? 요거였지. A, B와 C 사이의 거리는 평균값이더라. 누가 누구? A와 C 사이, 그 다음에 B와 C 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줬잖아. 어떻게 봐야 돼? 이 둘의 거리와 이 둘의 거리의 평균값이구나. 그치? 이렇게 이해만 했으면 됐던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어. 자, 어렵지 않았는데 12번에서 갑자기 확률 문제가 나오지? 자, 12번. 요렇게 구한 다음에 푸셨으면 됐던 거죠. 나도 이렇게 다 옆에다 써놓고 구했어. 뭐야, 계산해야 되나? 국어인데? 라고 생각하면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항상 그래왔잖아, 국어는.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A와 B 사이의 거리 일치하지 않는 거 구하면 된다 그랬어. 8개 중에서 뭐가 몇 개 일치하잖아. 하나, 둘, 셋, 4개 일치하지 않네. 구하는 거 간단했어. 그치? 이렇게 한번 구하고 나면 자, 보니까 누가 제일 가까워요? 그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묶어준다고 했었지. 연결시켜준다고. A와 D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네. 그러니 날려주고 3번과 4번. 그 다음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얘네들 사이의 거리만 따지면 되겠네. A와 B, D와 B 사이의 평균이 AB 8분의 4, 그 다음에 DB 8분의 6. 얘네들의 거리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요거잖아 요거. 그럼 16분의 10이네. 그쵸? 16분의 10. 16분의 10. 그 다음 요거지? AD와 DC. 자, DC 8분의 3. AD는? AD. 8분의 2. 맞지? AD 8분의 2. 이렇게 쓰면 잘못. 여기 맞구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8분의 5의 2니까 얘는 16분의 5. 16분의 5. 여기가 더 작으니까 얘가 4번이 정답이네.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온 거 꼭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셨으면 됐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또 어때? 앞에서 같이 풀어보면 또 되게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게 안 풀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수리적 능력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을 때 그 예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어때? 계속 본문 왔다 갔다 하다가 실수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요거 서양미술사 좀 넘어가고 요거 하나만 보고 우리 시도 치면 안 되지. 마치도록 할게. 자, 쉬는 것부터 18번입니다. 요게 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작년 수능 해결 지문 한 번씩 다 풀어봤지? 그 지문에 약간 업그레이드 파는 느낌을 받았어. 약간 업그레이드 판.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이성에 대응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덕성에 대응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수에 대응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야지만, 정확히 그 의미 대응이 되었어야지만 나머지 문제들이 손쉽게 풀렸을 거야.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물어볼게. 이것도 구구절절 읽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 2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첫 번째는 이성, 덕성, 그 다음에 수의 관계야. 자, 이거를 화살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나타내봐. 무슨 소리냐? 이성과 덕성이 대립된다면, 아니면 서로 뭔가 제한시키는 관계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던가, 아니면 덕성과 수는 어때? 되게 친화 사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뭔가 견제하는 역할이면 이렇게 화살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뭔가 서로가 으쌰으쌰하는 관계면 그냥 이렇게 직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로 한번 나타내 보시고 지금 바로.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 굳이 근데 여기 더 까다로웠을 수도. 이성, 덕성, 그 다음에 수에 대응되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죠. 그거를 쓰려고 하지 말고 걔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밑줄 그어봐봐. 이성에 대응되는 정보가 본문에서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덕성에 대응되는 정보, 수에 대응되는 정보. 그런 것들 어떤 거든지 뭐 세모, 역삼각형, 네모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표시 구분을 둬도 좋고. 그런 다음에 저랑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은 한 1분 남짓 드릴 테니까 그거 잠깐 같이 후다닥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딱 해결 지문 스타일이야 보면. 그래서 어려웠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23번? 23번만 좀 잘 푸시면 좋을 것 같고, 23번은 좀 세모. 24번은 좀 세모 느낌. 문제들이 다 나쁘지 않아. 충분히 분석하는 연습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자,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대충 밑줄은 그어져 있을 거야, 그치? 같이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저는 물론 저한테 반박하셔도 돼요. 나이가 읽은 나도 분명히 뭔가 놓쳤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얘랑 얘랑 같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들과 수 사이의 긴장관계라고 파악을 했어. 역시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왜 그들이 긴장관계인 건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판단해봐. 저의 이 의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나오죠. 이성으로 표상되는 자유주의. 자, 이성은 세모로 할까? 삼각형? 자유주의. 그 다음 수에 의해서 표상되고 있는 민주주의. 그들의 갈등.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뭐야? 이성과 수를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견제관계로 두었어야 됐던 거지. 그러니까 덕성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아마 판단이 힘들었을 거야. 자, 우선 혁명 시기에 수에 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있대. 자,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 바로 뭐야? 선거권의 제한.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선거권의 제한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표자 뽑는 거야? 안 뽑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대표자 뽑는 거죠. 선거권의 제한을 둬가지고 대표자를 뽑는데 그 대표자는 어떤 대표자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 그러니 여러분들 자, 우리 16번의 2번 선지. 그러니까 요거는 선지는 어때? 되게 간단해. 이거 사실 본문이 까다롭다 보니까 선지가 간단해. 혁명 초기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대의제를 민주주의 시각 공부야. 이거 두 개 서로 무슨 관계인데? 대립 관계잖아. 근데 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지. 그치?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친절하지. 대의제에 해당되는 게 뭐야? 근데 대의제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대의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지 뭐. 대의제가 뭔데? 의원으로 구성된 그 대표 집단인 거잖아, 대의제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어떤 관계인지, 즉 이성과 수가 어떤 관계인지만 파악이 되었으면 이것은지 바로 16번 이것은지 바로 틀렸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계속 좀 넘어가 보자. 자, 그러다가 혁명이 극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민주주의, 그렇지?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 자, 걔네들이 뭐 하래? 직접 주권을 행사하길 원했대.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래요? 민주주의적 실천. 이게 이제 또 수에 대한 거지. 그거를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했대. 덕성의 이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요 긴장관계를 파악하셨으면 됐던 거죠. 수하고 이성하고 긴장관계고 덕성과 수 사이가 긴장관계구나. 그치?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서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데리고 왔구나. 오케이.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즉 수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수를 계속 제한시키고 견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파악하셨으면 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 봐봐. 그래서 그래서 덕성에 대한 강조는 우리 밑에 덕성이란 밑에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환과 대표의 절대화. 지금까지 본문을 읽었을 때 대표와 관련된 정보는 누구랑 연결이 돼 있었어? 아까 선거권 제한을 해서 대표자 선출 나왔었잖아. 그거 이성과 관련돼 있었지. 이성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의 내용을 판단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권 제한 없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제한 있긴 하구나. 나이 제한이 있네. 나이 제한 있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것 때문에 뭐야 이거 이 대표는 그럼 민주주의적인 대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민주주의 제한은 수에 대한 것. 즉 수는 다운시키고 뭐 한다? 이성은 오히려 더 높이는 거래. 그래서 덕성과 이성이 같은 편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 안 되더라도 밑에서 더 판단 가능해. 자, 밑에서 다시 한번 이성, 수, 덕성 사이의 긴장관계라고 돼 있는데 봐봐.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적으로 귀결되었대. 자, 이미 앞에서 판단이 되었겠구나. 자,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었대.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설사 이성과 덕성이 친하다는 게 판단이 안 됐을지라도
이성은 수와의 긴장관계였고 덕성 역시 수와의 긴장관계였잖아. 그럼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면 당연히 누가 강해지겠어? 수가 강화되는 거지. 수의 강화로 그런 거래? 전제적으로 귀결되어 있대. 이걸 추론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걸 추론하는 게. 그래야지만 봐봐 17번 이것도 막 성질을 엄청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었어. 17번의 3번 성질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가 민주주의를 실현했대. 아니지. 둘이 무슨 관계라고? 이들이 견제관계라고. 오히려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되면 수는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면 수는 오히려 강화된다. 이런 대립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17번의 3번 나머지 성질들이 어때? 좀 긴가민가 하더라도 3번 성질가 너무나도 틀렸죠. 이들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여러분들 16번과 17번 되게 손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고 18번은 수능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얘기하자. 자, 지금 이러한 문제 상황 제시가 됐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야? 바로 중간 집단이지. 그치? 그러니까 중간 집단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럼 중간 집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역시나 수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17번의 1번 선지 이성과 덕성이 수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 수를 제한할 장치가 바로 뭐라고요? 중간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거였어.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였으면서 동시에 이 글에 나온 이성, 덕성, 수와의 긴장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됐던 건데. 자, 중간 집단은 어떤 애인지 보자고. 자, 중간 집단이 첫 번째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이라고 토크비는 기대했고, 두 번째 시민적 덕성을 함량하는 공간이자 세 번째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대. 근데 18번에 우리 국가 권력이랑 되게 친한 직업 하나 있죠. 4번 선지에 뭐? 공무원. 사실상 그래서 공무원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겁니다. 공무원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지 않겠지. 공무원은 뭐 해줘야 돼? 이 국가 권력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쵸? 그래서 18번은 좀 세모, 좀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 생각에 16번과 17번이 이거 정말 괜찮은 문제다. 왜냐면 우리 해결 지문도 내가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정반합이었잖아. 결국 정반합의 관계 파악하는 거였어. 정반합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이성, 그 다음에 수, 덕성의 이들 세 가지의 관계. 해결도 정반합이라고 너무나도 추상적인 걸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 파악. 되게 작년 수능과 유사한 스타일이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볼 만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해볼 만한 질문. 오케이, 조금 시간 오버됐어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문항은 여러분 안 풀더라도 진짜 나머지 성질들, 나머지 이 세트들도 풀어봤을 때 지금 찍어줄게. 23번 괜찮았고, 그 다음 26번 괜찮았고, 27번부터 29번까지는 애매해. 여기는 좀 애매해. 요렇게. 그래서 그 두 문제만큼은 꼭 다시 한번 더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